네, 학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학부모 특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메가스터디나 아니면 스카이에듀에서 전국 명문고등학교 특강을 해왔고, 또 동탄의 공부 잘하는 아이들 카페에서 인기 회원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고등 영어 내신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선의 학습은 어느 정도 해줄지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글들로 많이 올렸었는데 이렇게 동영상 촬영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고등 영어 내신 준비하는 방법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법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휘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독해는 좀 더 나가서 공부 많이 시키는 어머님들은 뭐 특히 자사고 보내는 어머님들은 토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딘가 좀 모호하고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도 보면 교수님들께서 저희가 쓴 리포트 어머님들도 이제 막 고학력자가 많으실 테지만 리포트에 대해서 현학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끝난 거거든요. 학점이 아주 나쁩니다. 좋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문법이라는 거는요. 고등학교 지문이라는 거는 중학교보다는 좀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도 고1 지문보다 고2, 고3 지문은 더 복잡해요. 여기서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꾸미고 주목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주어가 되고 한참 있다가 와가지고 동사가 시작되고 동사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다가 뭐 또 목적어 달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전치사구 달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또 관계대명사구 달고 관계대명사는 절이죠.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해서 이거를 잘 해석하기 위한 문법이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제 이거를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들으면 문법 잘하라고 하니까 좀 그냥 답답하게 들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구문 독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텍스라고 그래요. 신텍스. 예. 그래서 요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가 있고 요 점은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요것만 다 시켜놓고 나중에 가서 독해를 한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어머님들 중에서도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많은 독해량을 토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고생들 같으면 토플은 바라보지도 않죠. 특히 한국 내에서 국내 대학을 보내서 그냥 잘 살아가겠다 이런 학생이 대부분인데 뭐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나간 얘기니까. 근데 이제 내신 문제든 수능 문제든 보면 독해 문제가 거의 다란 말이에요. 독해 문제가. 예를 들면 내신에서는 어법 문제 기껏해야지 뭐 두세 문제 나옵니다. 서술형까지 합해서도요.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는 26문제에서 30문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순전 어법, 해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틀린 거 잡아내는 어법은 이 정도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수능에서는 더해요. 수능에서는 어법 딱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독해 지문은 18에서부터 45 번까지인데도 그래요. 그러면 해석하는 법만 익혔다고 해가지고 이 밑에 이제 문제를 다는데 문제 뭐 18번 이래가지고 주제는 무엇인가 문제 31번 그래가지고 빈칸에 들어갈 말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객관식이 막 이렇게 헷갈리는 게 여러 개가 가는데 오지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문제를 푸는 방법이나 문제의 관점에서 독해를 하는 게 안 돼가지고 애들이 틀리는데 그 점까지는 일부 어학원에서는 좀 배우는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가르치지 않고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독해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구문 독해가 아니라 논리 독해거든요. 논리 독해. 논리 독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논리 독해. 자, 그럼 이제 지울게요. 그럼 논리 독해라는 건 뭐냐? 논리 독해라는 거는 논리 독해라는 거는 유형별 학습이에요. 사실 유형별 전략을 무슨 뭐 여러 가지 사설 책이든 혹은 어학원에서 자체 제작한 거에서든 조금 배우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
논리 독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주제 영역 있잖아요. 주제, 목적, 의도, 제목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거 그냥 수능에서 18번, 19번, 20번, 21번 이런 식으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간접쓰기 영역이라고 있어요. 간접쓰기. 간접쓰기 영역은 뭐냐면 빈칸, 삽입, 순서, 무과단 문장 이런 건데요. 그럼 먼저 이 주제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풀 거냐? 지문이 18번 지문 이렇게 오면은 계속 사람의 얘기는 중요한 건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냥 눈대중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석은 잘 돼요. 아까 말한 문법이라고 어머님들이 흔히 일컫는 그 구문 독해가 돼서 해석은 잘 하는데 주제라 그러면 그 글 전체를 포괄하는 걸 가서 골라야 되는데 엉뚱한 걸 고른단 말이에요. 여기 부분적인 얘기를 고른다든지 엉뚱한 걸 골라요. 그러면 이거 뭐가 문제냐면 계속 재진술 돼가지고 나오는 반복적인 얘기에 대해서 표시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반복어 표시가 중요해요. 반복어 표시가. 이게 이제 주제 영역에 대한 푸는 방법인데 이런 거는 좀 훈련을 많이 중학교 때부터 미리 해놔야 되고 고등학생들도 눈대중으로 풀어서 내신에서 실수가 많은 학생 이런 학생들은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는 이렇게 손으로 푸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지문을 처음서부터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반복어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뭐 however 이런 거 나오면 그러나 그런 데잖아요. 이게 이런 거는 강조라 그래요. 강조. 이런 것도 표시를 해야 돼. 이런 거 예를 들면 별표를 표시해야 되는데 자, 그럼 맨날 문제만 풀면 되냐? 내신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다 외우는 게 빠르지 않냐?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다 외우는 게 빠른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지문이 있는데 이 밑에 객관식 1, 2, 3, 4, 5 이렇게 나갈 때 다 외워놨더니 이 지문 자체에 단어를 변형해서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객관식에서 주제라고 하면은 부분적인 얘기거나 너무 포괄적인 얘기거나 인과관계를 뒤바꿔 놨거나 뭐 시간 선후 관계 자체를 뒤바꿔 놨거나 이런 건데 이건 사고력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외운다고 해가지고 이게 풀리냔 말이야. 안 풀리는 거죠. 그러면 주제 좀만 어렵게 내면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풀면 안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지문 예를 들어서 내신 범위에서는 뭐 작년 모의고사다 해가지고 냈는데 지문을 주제로 내지 않은 거를 내신 시험 범위에서 주제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문에서는 원래 작년 모의고사 것이 올해 수능에 내신 시험 범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법으로 나온 지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글이 길게 가는데 여기에서 어법 문제가 아니고 내신에서는 주제 문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원래 어법 지문이라고 할지라도 이 지문을 처음서부터 공부할 때 학생이 주제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핵심 문장이 이게 빈칸 비워놓고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시키는 데가 많으냐? 별로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해석 잘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거를 다 외우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단어들을 다 빵꾸 친 다음에 거기 들어갈 게 뭔지 써보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만 공부를 시켜요. 대부분 영어를.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그냥 스파르타가 되고 노가다가 돼서 힘이 들어서 공부가 안 되는 건데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학생이 먼저 지문을 시험 범위로 받는단 말이에요. 매년도 모의고사든 EBS 교재든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받으면은 영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한 지문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주제가 뭔지 이렇게 있으면 자기 스스로도 사고력으로 이 주제를 좀 너무 넓게 만들어 본다든지 바꿔서 영어로 써본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좁은 개념으로 써본다든지 이렇게 사고력으로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핵심적인 문장이 있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문장과 반대되는 레덜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뭐보다는 오히려. 그럼 그 반대되는데 뒤에다가 빈칸을 쳐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로 맞는 것은 1, 2, 3, 4 이렇게 나가는데 선생님 마음이 내 마음도 아니고 뭐가 나올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걸 다 찝어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사기라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선생님 마음속 시험지를 미리 훔쳐옵니까? 안 되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학생이 많은 유형들 기출부터 좀 먼저 본 다음에 혹은 학원 강사나 공부방이나 교습소나 과외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워크북 같은 걸 만들어 줘가지고 뭐 레덜된 뒤에 니네 학교는 단연간 많이 나왔더라 이러면은 여기다가 들어갈 말을 원문 하고 뜻은 같은데 표현은 바뀐 말 표현만 바뀌었으면 이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뭐 반대돼가지고 오답인 거 아예 개념이 넓어서 오답인 거 좁아서 오답인 거 이런 걸 만들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이 조금 힘들어도 재미가 있죠. 사고력으로 재미가 있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진짜 고등학교 내신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선행 정도나 효과성에 대한 논란으로 좀 얘기를 가볼게요. 자, 이제 선행 정도나 효과성에 대해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저는 서울의 서초구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고 송파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교 때는 다시 강남구로 와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해서 이제 분당, 그다음에 수원, 동탄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점점 올수록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혹은 시대가 그냥 흘러갈수록 뭐 1999년 이때보다는 2005, 2015, 2018 이렇게 갈수록 부모님들의 연령이 젊어질수록 선행이 그거 안 해도 되지 않냐 하는 너무 진보적인 생각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러면 선행한 애가 더 망가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 얘기대로라면 대학 입시의 성과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이렇게 줘야 돼요. 이렇게 줘야 돼요. 그리고 더 젊은 부모님들을 가진 애들 같은 똑같이 지금 현재 고1이라고 할지라도 더 젊은 부모님들을 가진 분들의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해야 돼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다양한 요소라서 뭐 꼭 젊은 부모님들 애들이 공부 못한다 이런 건 아닌데 간단한 예를 들자면 자 보세요. 휴문고등학교가 의대를 118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뭐 다른 학교들 의대를 뭐 48명 보내는 데도 있고 뭐 천안 북일고도 뭐 50몇 명 보내고 이러는데 여기도 물론 잘하는 학교예요. 그래도 이 차이가 어디서 벌어질 것 같아요? 이 차이. 그냥 누구나 예상하시듯이 선행 정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행을 하는 게 꼭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지 않죠. 그러면 거꾸로 좋은 거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한 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뭐 너무 지쳐서 공부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 이러면 하면 안 되지만 견뎠다가 쉬었다 견뎠다 쉬었다 할 정도라면 선행을 미리 시키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봐도 한국이 항상 어땠어요? 뭐든지 겪고 미리 대비 안 해가지고 뒤쫓아가는 입장이었잖아요. 일본한테도 항상 침략당하고 거기서도 교훈을 덜 얻고 또 방심하고 있다 또 침략당하고 일본은 앞서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행학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말씀들 하세요. 중학교 3학년인데 하나도 안 하고 본인 학교 내신에서 국영수 과사 뭐 이런 과목에서 평균 95, 97, 100에 가까운 점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고1 모의고사는 안 풀어봤다. 아니면 요거만 조금 풀고 말았다. 이런 집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물론 가서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하는 경우가 있지만 극히 드물더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쫓아가는데 너무 힘을 쏟다가 재수 삼수가 필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선행을 견딜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1 때 고1 거 하고 중2 때 고2 거 하고 중3 때 고3 거 하는 게 선행 이렇게 공부해 놓는 게 뭐가 나쁩니까? 요즘 또 수시 학종 시대라고 하잖아요. 학생부 종합 활동을 하려면 동아리 뭐 2개 내지 4개 들고 대회 나가느라고 준비하고 하는데 공부할 틈이 없고 공부를 중학교 내신만 신경 쓰다가 고1 모의고사 자체도 안 풀거나 조금만 풀어보다가 올라가가지고 공부도 죽어라고 많이 하고 학생부 종합활동 동아리나 뭐 대회 좀 이렇게 하면 아주 뼈가 으스러져요. 애들이 몸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전교 1등급의 학생들이 좀 좋은 고등학교에 가잖아요. 국제고 이런 데 가가지고 내신 등급이 처음서부터 안 좋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1, 2등급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계속 5, 6, 7등급이었다가 올려도 4등급 아니면은 뭐 3등급이었다가 다시 5등급으로 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는 보통 누가 1, 2등급 하냐? 그러면 해외에서 살다 온 애들이 중에서 영어 잘하는 애들이 1, 2등급 한다 그래. 그럼 뭡니까? 결국 외국에 중학교 영어라는 거는 한국의 고등학교 영어 수준이거든요. 왜? 자기 나라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 경우도 저절로 선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발 수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한국에서만 지냈어도 중1 때 고1 모의에서 공부하고 중2 때 고2 모의에서 공부하고 중3 때 고3 모의에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도덕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고교에 가가지고 학생부 종합이라는 인서울대학 70%를 차지하는 전형 이거에서 뼈가 쓰러질 정도로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뻔한 얘기인데 계속 사교육 자의 선전이라든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애들한테 옳지 않고 너무 힘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혼란이 빚어지고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하는 사람이 이제 많을수록 거기에 동화돼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내신을 나중에 못 받게 되고 수능 모의고사 최저 등급도 받기 힘든 상태로 고등학교 1, 2, 3학년을 계속 보내고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